자, 오늘 스타틴 부작용 얘기하기 전에 우리 새터민, 탈북민들 얘기를 먼저 좀 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볼까 해요. 자,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할 때 그분들이 그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세뇌를 못 깨트려서 엄청 애를 먹는다고 합니다. 한국에 아무리 잘 살고 좋고 내려오면 정착할 수 있게 돈도 주고 집도 주고 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안 믿고 그거 다 거짓말이고 막상 남조선에 가면 안기부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막 한 다음에 약을 넣어가지고 뭐 못 움직이게 해서 생체 실험으로 쓰고 버린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환장을 노르시죠. 근데 이게 스타틴 부작용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글을 볼 때 제 심정입니다. 진짜 환장을 노르십니다. 인터넷 읽어보면 저도 막 이게 와 스타틴이 진짜 이렇게 독약인가 막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해요. 근데 뭐 스타틴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까지는 소위 말해서 그분들이 뭐 하는 일 하는 거니까 뭐 그렇다 쳐도 그 댓글 보면 속이 더 뒤집어집니다. 환자분들이 막 쉽지 않았을 텐데 스타틴을 이렇게 고발해줘서 고마워요. 이 의사분들 정말 양심적이세요. 이런 댓글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 제가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안 믿으면 그만이거든요. 본인들이 그렇게 믿는 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스타틴의 특징과 부작용 4가지 이렇게 구성을 나눠서 굉장히 이 시간 정말 오늘 여러분들의 불안감이 하나도 없이 말끔히 날려버릴 수 있도록 최대한 충분하게 자세하게 이야기 쉽게 설명드릴 건데 저야 물론 오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부디 열린 마음으로 이 영상 들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스타틴 부작용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내과 스타틴입니다. 자, 우리가 혈압약은 CCB, AC 이니비터, ARB 양대 산맥에 베타 차단제, 이뇨제를 부가적으로 쓰는 크게 요 4가지가 혈압약의 90% 이상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당뇨약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성이 된다는 것을 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어요. 자, 그에 관해서 고지혈증은 스타틴 천상천하 유아독전입니다. 거의 뭐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없다 이런 느낌이죠. 이상지질 혈증 3가지 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 입장에서는 스타틴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2018년에 스타틴이 고지혈증 치료에 92% 그리고 에제티미브가 15% 정도, 그 다음에 여기 2개 피브레이트하고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 약은 아니거든요. 이게 중성지방 치료한 약이고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그래서 이 피브레이트하고 오메가3 제외하면 사실상 콜레스테롤 약은 스타틴 95% 이상의 에제티미브 약간, 그리고 최근에는 PCSK9 이니비터라고 주사제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소량 이렇게 쓰이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치료에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고지혈증 약에 스타틴을 많이 쓸까요? 왜 그런지 가이드라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주로 2018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나온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 제4판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상지질혈증 약물요법 고콜레스테롤 혈증. 자, 이런 그림인데 이걸 좀 크게 보면 우리가 의사들이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이런 식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뭐 심혈관 위험을 평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어떻게 나누더라도 기승전 스타틴이에요. 결국은 모든 화살표가 스타틴으로 모이죠. 그래서 스타틴을 썼는데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안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 또 스타틴을 늘리는 거예요. 하지만 스타틴을 최대한 썼는데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작용 때문에 못 쓴다든지 하면 이제 그제서야 아까 봤던 에제티미브나 PCSK9 이니비터 이런 약들을 대체를 하거나 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지혈증, 특히 요 콜레스테롤 입장에서는 스타틴이 치료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혈압약은 혈압약의 진짜 부작용, 뭐 내지는 혈압약 꼭 먹어야 될까, 당뇨는 당뇨약이 진짜 부작용, 당뇨약 꼭 먹어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을 제작했는데 고지혈증은 이렇게 스타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스타틴의 부작용, 진짜 스타틴은 안전한 약이 맞는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유사의학자 음모론자들도 구성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스타틴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니까 유사의학자들, 음모론자들이 이 스타틴을 굉장히 독약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체약이 있죠. 분명히 에제티미브나 PCSK9 이니비터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은 제가 아직까지 음모론자들이 물어뜯는 영상을 보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 약들도 부작용이 있을 텐데 말이죠. 오로지 스타틴의 해양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드라인에는 왜 이렇게 유독 스타틴만 쓰도록 강조하고 있는가? 자, 스타틴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자, 우리 몸에 음식에서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20% 정도. 대부분은 간에서 합성을 하게 돼요. 80%.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에서 800ml, 음식에서 200ml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특히 이 음식에서 콜레스테롤을 섭취한 것이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평균 261ml 정도 먹고 있는데, 간에서 알아서 약간 줄입니다. 740 정도로. 그래서 음식에서 콜레스테롤 좀 늘어나도 우리 혈중에 콜레스테롤 농도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스타틴은 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하는 부분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요 앞에서 봤던 에제티미브라는 약은 요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하는 부분을 막아줘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연히 80% 억제하는 게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학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활습관 교정을 충분히 한 경우에도 콜레스테롤이 높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하라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스타틴을 먹으라고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학회에서 권고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몸의 지방과 콜레스테롤 대사예요. 자, 음식에서 이렇게 지방하고 콜레스테롤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파란 구슬이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제티미브는 이 파란 구슬만 차단해 주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타틴은 이 간에서 LDL을 합성하는 부분을 차단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크고, 아까 앞에서 봤던 PCSK9 이니비터라는 그 굉장히 긴 이름의 그 주사제는 주로 이 LDL을 간에서 파괴하는 이 부분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 좋지만 스타틴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참고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바로 스타틴입니다. 근데 인터넷상의 음모론자들에 의하면 스타틴은 독약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고 있는 약이 독약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독약을 먹고 있다. 꼬롬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스타틴의 특징을 4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고지혈증은 기승전 스타틴이에요. 고지혈증 치료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 이 동맥경화의 거의 전 과정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스타틴은 어떻게 보면 고지혈증 약이라기보다 심혈관 약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혈관 약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스타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틴의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콜레스테롤이 많이 떨어져요. 가이드라인 보시면 효과를 보면 아토로바스타틴 10ml 아주 저용량이거든요. 요것만 써도 특히 한국인에서는 거의 40% 이상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또 너무 밑으로 떨어지진 않아요. 희한하게. 그래서 혈압약, 당뇨약처럼 약을 세게 썼을 때 저혈압이나 저혈당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아직까지 뭐 40m로 내려갔을 때 제이커브가 나타나는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어떤 위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나마 좀 걱정하는 그 40m로 내려갈 일도 또 잘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뭐 160이 넘은 사람한테 쓰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100 이하, 7, 80 정도로 적당히 낮춰주고, 그렇다고 해서 또 40까지는 떨어지지 않는, 아무렇게나 막 발로 처방해도 대충 그냥 적당한 수치로 정확하게 맞춰지는 그런 약이 스타틴입니다. 아주 강한 PCSK9 이니비터라는 신약 주사제가 있긴 한데, 웬만하면 개인 병원, 뭐 2차 병원 정도에서 그 주사제까지는 거의 쓸 필요 없을 정도로 스타틴 하나만 쓰면 충분히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부작용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이게 평생 먹도록 고안된 약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만한 건덕지가 있다면 아예 임상을 통과하지 못하는 게 스타틴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어떨 때는 뭐 이 스타틴이 없었으면 어떻게 고지혈증 치료를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정도로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약이기도 해요. 스타틴 제제가 등장하면서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스타틴이 생기기 전에 비해서 스타틴을 흔히들 많이 복용하게 되는 요즘에는 적어도 한 30%에서 40% 정도의 이벤트 발생을 갖다가 줄였다고 우리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스타틴이 이렇게 고지혈증 치료에 워낙 독보적으로 좋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유사의학자 음모론자들이 이 스타틴을 집중적으로 물어뜯는 것 같아요. 저 약은 뭔데 저렇게 좋기만 한가? 부작용은 없을까? 찾아보니까 부작용이 있네. 이거 뭐 근육도 파괴되고 뭐 간수치도 오르고 당뇨도 생기고 장난 아니네. 이거 독약 아니야? 그런 발상에서 이런 스타틴의 여러 음모론들이 처음에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스타틴이 지금 어떤 지경에 처했는지 그거를 미국 내과학회에서 보고를 한 게 있어요. 자, 미국 내과학회입니다. 지금 스타틴을 거부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인터넷 기반 컬트다. 자, 이런 논평이 있어요. 요거를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자, 그래서 인터넷이 물을 흐렸다. 이렇게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고, 자세히 보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영양제,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영양제를 검색한 게 무려 88만 9천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모론자들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비과학적으로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 핵심 전술로, 첫 번째 스타틴 효과 부정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제인 스타틴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는 그런 핵심 전술을 쓰고 있다고 미국 내과학회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큘레이션 질환은 굉장히 유명한 저널인데, 여기 한 논문이 스타틴 요법이 증상 있는 부작용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는 맹건 무작위 증거를 신뢰하십시오. 즉 오죽하면 학회에서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스타틴이 안전한 것을 제발 믿어달라, 이런 논문 제목을 정할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스타틴 부작용에 대한 음모론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앞에 미국 내과 학회지에서 두 가지 양상의 음모론 전술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스타틴이 정말 효과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이 오늘 주제인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인데, 자, 오늘은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한 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스타틴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오늘 이 시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제를 깔고 오늘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기 위한 대전제가 있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우리가 식이 콜레스테롤이 아닌 식이 지방을 먹고 혈중에 지방이 아닌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서 이 혈중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과도해지면서 동맥경화가 생겨서 사망하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동맥경화의 원리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이런 원리 가운데 스타틴은 거의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해서 이 과정을 막아줍니다. 지방을 많이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것도 막아주고, 이게 주요 효과가 되겠지만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아닌 사람에서 동맥경화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요. 어찌됐든 동맥경화 생겨서 사망하는 것을 스타틴이 막아주는 것이 전부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별도로 혈관 염증을 또 낮춰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약물도 역시 스타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 과정을 스타틴이 대부분 억제하긴 하지만, 특히 LDL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상처를 내는 그 부분도 스타틴이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죽상 동맥경화의 원인이 LDL이냐 염증이냐, 이게 최근까지도 굉장히 뜨거운 화두였는데, 그런 고민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스타틴이 LDL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고 염증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추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스타틴은 그냥 가장 중요한 그 두 개를 다 막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심혈관 사망을 낮추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고,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 일관되게 다 입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타틴을 썼을 때 심내혈관 사망을 막아준다는 것이 굉장히 수많은 논문에서 일정하게 일치하는 결과로 입증이 됐다, 그것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반드시 요거는 시간을 내서 이 그래프가 무엇을 뜻하는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저 그래프는 스타틴을 쓰면 사망률이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일관되게 입증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 그림 한 장만 보면 음모론자들이 입을 닫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지금까지 심혈관 사망의 U1이 아니라 U2하게 증명된 1차 예방약이 딱 두 개 있어요. 스타틴과 아스피린입니다. 근데 여기서 1차 예방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사람을 뭐 기계에 비유하는 게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뭐 여러 가지 가정기구를 쓸 때 처음에 쓰다가 한 번 딱 고장이 나면 그때부터 두 번, 세 번 계속 고장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고장이 나는 것을 막는 게 1차 예방이고, 한 번 고장이 난 기계를 두 번 고장 안 나게 막는 게 2차 예방이에요. 그래서 이 한 번 고장이 난 기계가 두 번 고장이 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심근경색에 걸린 사람이 두 번 걸리는 거는 처음 한 번 걸리는 거에 10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심근경색에 한 번 걸린 사람이 2차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좀 표현이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 소위 말해서 모든 약을 다 때려 먹어서라도 무조건 어떻게든 예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 걸리기 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두 번 걸리고 세 번 걸리면 사망에 이를 확률이 또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2차 예방에는 스타틴이니 뭐 아스피린이니 뭐 혈관에 좋다는 모든 약을 다 먹어야 되고, 당연히 의사도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넣은 분한테 모든 약을 처방할 뿐더러 환자분들도 대부분 한 번 걸린 분들은 약이 굉장히 많더라도 잘 챙겨 먹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유사의학자들, 음모론자들도 2차 예방, 심근경색 한 번 걸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독약이라도 스타틴을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음모론자들조차 2차 예방은 너무 간 떨리는 거죠. 이분들은 논란의 여지 없이 아스피린이건 스타틴이건 절대 빠지지 말고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에 따라서 스타틴을 먹는 그 표가 있는데, 여기서 급성 심근경색증은 콜레스테롤 수치에 상관없이 바로 스타틴을 먹으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2차 예방이 되겠습니다. 요 나머지는 1차 예방이 되겠고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1차 예방은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은데 특히 내가 걸리지도 않았고 아무 증상이 없는데 스타틴을 그것도 평생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근 영국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상동맥 질환 10년 위험도가 30%를 초과하는 사람, 이분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1차 예방 목적으로 반드시 스타틴을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10년 안에 10명 중에 3명이 심근경색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 사람들도 스타틴을 투여받고 있는 사람이 3%에 불과하다. 자,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이 1차 예방 목적으로 먹는 거는 진짜 좋고 진짜 안전해야 먹으라고 권할 수가 있고 그 기준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뚫고 이 스타틴과 아스피린이 1차 예방약으로 증명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 아스피린이 아무래도 이득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점점 밝혀져서 1차 공고에서 빠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고령, 미국에서는 60세 이상에서 아예 그냥 1차 예방 목적으로는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타틴이 사실상 심혈관 사망의 1차 예방약으로 증명이 된 유일한 약이 되겠죠. 자, 아스피린이 1차 예방약에서 빠졌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무리 오래 쓰고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부작용이 있으면 가이드라인에서 빠진다. 요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타틴이 최소한 아스피린보다는 안전하다. 요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스타틴도 언젠가는 또 100년, 200년 썼을 때 부작용의 위험이 효과를 상회한다. 그러면 또 가이드라인에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작용은 굉장히 미미하고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일하게 쓰고 있는 심혈관 사망 1차 예방 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희한하게 스타틴은 그렇게 독약으로 알고 있으면서 아스피린은 굉장히 또 맹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스피린을 먹고 뭐 많은 건 아니지만 드물게 이렇게 위출혈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소화기 내시경 전문이니까 내시경을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아스피린 때문에 피가 나오고 있는 환자를 보면 솔직히 이 장면을 딱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환자 눈앞이 캄캄해지는 게 아니고 제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이거를 치료해야 되는 의사지만 정말 진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데 그거를 이겨내고 저걸 지혈을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아스피린 먹으면 피도 잘 나지만 또 이게 지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지혈하기에 애를 먹습니다. 힘들게 어떻게든 지혈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는 아스피린 지금 맨날 먹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시경이 해도 깨끗하던데 뭐 분명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겠죠. 물론 아스피린 먹는다고 다 위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거는 확률입니다. 확률. 모든 것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아스피린 먹었을 때 위든 뭐 뇌출혈이든 뭔가 심각한 출혈이 날 가능성이 그 위험도가 아무리 많지 않더라도 아스피린이 죽상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그 효과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스타틴은 더 안전하고 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입증이 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것은 확률의 개념이라는 거를 오늘 이 시간에 그 개념을 알고 영상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우리나라에서 고령 환자에게 처방을 하면 이런 창이 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 환자에게 처방하다가 뜬 창인데 뭐 당연히 이제 처방할 환자라서 처방하는 거지만 이게 뜨면은 저희도 상당히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DOR 점검이라고 이제 고령자에게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주위에서 쓰라는 이런 창을 나라에서 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무작정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물론 이 시간에 아스피린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스피린 물론 좋은 약이 맞고 써야 될 분이 있으면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심혈관 1차 예방 목적으로는 부작용의 위험도가 심혈관 예방을 하는 그 이점보다 높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고령에서는 아스피린을 1차 목적으로는 먹지 말라고 그렇게 지침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스타틴의 특징과 스타틴 부작용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정말 서두를 길게 찍었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틴의 진짜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틴의 모든 부작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8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육이 있고 뭐 간, 뭐 당뇨,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치매 같은 거죠. 뇌 인지기능, 그 다음에 뇌출혈, 그 다음에 눈의 수정체, 그리고 암, 이런 8가지 제시가 된 우려가 있는 그런 부작용의 목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답부터 알려드리면 이 스타틴 부작용 8가지 종류 중에서 근육 부작용이 거의 확실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간 수치가 아주 드물긴 하지만 또 올라갈 수 있다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확실히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또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 부작용은 더 늘어나지 않는
않는 걸로 입증이 됐고요. 치매 같은 인지 기능도 차이가 없고요. 뇌출혈 역시 차이가 없고 수정체 차이가 없고요. 암도 발생에 차이가 없는 걸로 이렇게 밝혀져 있고, 여기 사실 오늘의 결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끝내기에는 확실히 높이지 않는 걸로 입증이 됐다는 부작용조차 걱정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중에서 요 4가지 샘스, 근육 증상,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치매 같은 인지 기능, 그 다음에 암,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만 오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근육 부작용. 자, 스타틴 근육 부작용이 4가지가 있고, 요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요 4가지가 논문마다 그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근육 증상은 이제 근육이 아픈 거나 힘이 빠지는 거 뭐 모조리 다 포함이고, 근육통은 근육이 아픈 거, 근육병증은 뭐 근육 증상이 있으면서 피검사상에 근육 수치가 오르는 거, 근육이 진짜 파괴되는 거죠. 그리고 횡문근육해증이 이제 가장 심각한데, 근육이 파괴되면서 콩팥에 손상을 일으켜서 사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중에 횡문근육해증이 유일하게 진짜 생기는 걸로 입증이 된, 확실히 더 생기는 게 맞는 부작용이에요. 하지만 이게 1만 명당 2에서 5명밖에 안 생기는 굉장히 드문 부작용이고, 스타틴을 먹는 환자가 팔다리가 쑤시고 근육통이 생겼다고 의사에게 얘기를 하면 그 스타틴 처방 의사가 피검사에 근육 수치를 반드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횡문근육해증이 오는데도 내가 모르고 스타틴을 먹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피검사로 충분히 사전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횡문근육해증이 생기더라도 대부분 또 수액 치료를 하면 호전이 되고, 또 스타틴을 끊고 나면 다시는 횡문근육해증이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드물 뿐더러 미리 알 수 있고, 또 걸려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스타틴을 먹었을 때 횡문근육해증이나 부작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알았잖아요. 이거를 아는 순간부터 근육통이 생길 확률이 또 굉장히 높아요. 나 또 찌라시에 박차를 가하게. 그래서 이게 조금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사실은 이 근육 증상, 샘스라는 것의 근본 원인도 스타틴이 횡문근육해증을 일으킨다는 것을 듣고 나서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실제로 그런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횡문근육해증은 뭐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제가 사실 스타틴을 여태까지 뭐 수천 수만 명 실제로 처방했는데, 스타틴 때문에 횡문근육해증 생긴 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드물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요 중에서 샘스, 근육 증상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샘스, 스타틴 관련 근육 증상이에요. 그래서 이 샘스가 얼마나 많냐면, 이 스타틴을 중단하는 경우에 4분의 3이, 무려 75%가 이 샘스 때문에 중단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샘스는 얼마나 생기는가? 일반적으로는 이 스타틴 먹는 분의 7에서 29% 정도가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게 관찰 연구는 굉장히 많죠. 17에서 30%가 생기는데 반해서 무작위 비교 연구, RCT는 대략 5% 정도 생긴다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스타틴 먹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스타틴 먹고 계신데 근육통 있으세요? 물어보면 17에서 30%가 있는데, 스타틴하고 가짜약 플라시보하고 눈을 가리고 먹였을 때 정말로 스타틴을 먹었을 때만 근육통이 생기는 사람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논문에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자, 이런 근육통은 왜 생기는가? 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가능한 기전들이 제시는 되고 있지만 확실한 건 없어요. 아직까지 쉽게 얘기해서 샘스가 왜 생기는지는 잘 몰라요. 그 중에서 여기에 유비퀴논이라는 것이 이 스타틴을 먹으면 합성이 차단이 되는데, 이 유비퀴논이 차단된 것이 근육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실제로 있고, 이 유비퀴논이 코큐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샘스를 코큐텐으로 치료해 보려는 시도가 여러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음모론자들은 스타틴 진짜 독약인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먹을 거면 코큐텐을 같이 먹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큐텐, 코엔자임 Q10이 샘스를 막아주는가? 뒤에 연구가 계속 돼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메타 분석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고 있고, 코큐텐이 sem스를 막아준다는 논문적인 근거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편으로 설명드릴게요. 근데 사실은 샘스라는 부작용 자체가 좀 정체가 모호한 병이에요. 진짜 있는 건지도 불분명하고 기전도 명확치 않고, 그리고 근육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노세보 효과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코큐텐이 꼭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샘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체가 불분명한 거 아닌가,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동물 연구에서 이 스타틴 근육통, 샘스의 원인으로 스타틴을 먹었을 때 이렇게 근육에서 칼슘이 아주 불규칙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원인이다, 이런 동물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물을 막 이렇게 쳇바퀴로 운동을 시켰더니 이렇게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더라. 그래서 자, 마침내 스타틴 관련 근육통에 대해서 가능한 해결책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적당한 운동이 스타틴 근육통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논문도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드물게 횡문근육해증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근육이 파괴되고 있는데 운동을 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분명히 횡문근육해증이 아닌 피검사상의 근육 수치가 이상이 없는 단순 근육통인 걸 확인을 했을 때는
적당한 운동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물론 이게 사람 연구에서 밝혀진 건 아닙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저는 스타틴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고 있지만 스타틴을 먹고 근육통이 온 적이 없긴 없어요. 그게 뭐 운동 때문인지 맞는지 아닌지는 뭐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샘스가 정말 정체가 있는 병인지 논문을 살펴봐야겠죠. 근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관찰 연구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플라시보랑 스타틴을 무작위로 배정을 하고 플라시보를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안 생기는데 스타틴이 먹었을 때만 부작용이 생기는 무작위 임상 비교 연구, 즉 RCT를 봐야 돼요. 그래서 샘스에 관한 RCT가 여태까지 총 4개 있었습니다. 이거를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 4가지 논문을 비교해 봤는데 여기서 플라시보를 먹었을 때보다 실제로 스타틴을 먹었을 때 근육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보는 그 숫자가 P 값이라는 게 있어요. 이 P 값이 굉장히 낮아야지, 즉 0.05보다 낮아야지 확실히 스타틴이 더 많이 발생하는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학술적으로. 근데 4가지 모두 P값이 0.05가 넘잖아요. 그래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다만 마지막 논문 요것만 0.05를 살짝 넘은 0.054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을 뻔한 그런 논문이 되겠어요. 하지만 요게 자세히 보시면 아토로바스타틴 80ml라는 1차 예방 목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쓰이지 않는 상당히 고용량을 가지고 실험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상당히 고용량을 써야지만 플라시보랑 다소 차이가 나게 근육통이 생겼고, 그것도 어쨌든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작위 대조 연구 RCT 4가지 모두 플라시보를 먹은 군이랑 스타틴을 먹은 군에서 근육통의 차이는 없었어요. 이게 그냥 결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N-of-1 트라이얼이라는 모뇨대사 해골물 실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에서 플라시보도 먹어보고 스타틴도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구가 최근에 2개가 있었고, 그 중에 삼손 연구에서는 4달은 아예 약을 안 먹고 4달은 스타틴을 먹고요, 또 4달은 플라시보를 먹었어요. 그렇게 총 1년을 무작위로 3교대로 먹었고, 스타틴 와이즈 연구에서는 플라시보를 2달씩 3병, 그 다음에 스타틴을 2달씩 3병, 3병 3병에서 6병을 무작위로 뭔지 모르는 상태로 역시 1년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이제 삼손 연구에서는 플라시보를 먹은 군이랑 스타틴을 먹은 군이 근육통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고요, 안 먹었을 때 하고는 플라시보를 먹든 스타틴을 먹든 차이가 확실히 났어요. 자, 그게 요 사람들의 통증을 이렇게 점으로 이은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에서 근육통이 쭉 없다가 스타틴을 먹으면 근육통이 쫙 늘어납니다.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안 먹던 사람이 플라시보를 먹어도 근육통이 이렇게 쫙 늘어나요. 그리고 스타틴을 먹을 때 근육통이 쫙 있다가 끊으면 이렇게 근육통이 싹 없어지죠. 근데 플라시보를 먹을 때 근육통이 쫙 있다가 끊어도 이렇게 근육통이 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N-of-1 트라이얼이라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한 실험이기도 하죠. 그리고 스타틴 와이즈 연구에서는 심지어 플라시보를 먹을 때가 오히려 더 높았어요. 물론 이제 이게 0.11 차이라서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근육통이 심해서 스타틴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끊은 사람이 스타틴 먹는 기간 동안에 18명 있었고 플라시보를 먹는 기간에도 1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나서 이제 실험이 다 끝났을 때 실험했던 사람 중에 88%가 참 이 실험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했고, 또 3분의 2가 자진해서 스타틴 복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참 끝나고 보니 이런 실험을 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약물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미치는 거를 플라시보라고 하고, 반대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를 노시보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플라시보 반대는 말이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내가 약을 먹었을 때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진짜 부작용이 생기는 거를 노세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샘스에서 노세보 효과가 생기는 이유를 크게 5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런 5가지가 되겠고, 특히 4번 언론 보시면 실제로 이런 스타틴의 부작용이 일부 언론의 책임도 있다고 유럽 동맥경화학회에서 성명서를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삼손 연구를 잠깐 다시 보면 여기서 이 수치를 바탕으로 노세보 효과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으로 대입을 해보니까 노세보 효과가 90%다, 그런 결과가 삼손 연구에서 나왔고, 이게 뭐 거의 다 심리적인 것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노세보 효과가 90%라는 얘기는 실제로 샘스 부작용이 10%는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사실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스타틴을 처방해 보면, 제가 이거 뭐 아무리 머리로는 노세보인 거 확실하고 뭐 실제로 저도 먹고 있고 뭐 근육통이 없고 이런 거 다 알아도 이분들이 진짜 호소하시는 그 표정을 보면 너무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환자 근육통을 무시하고 너무 억지로 먹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저도 이게 뭐 사실 분간이 안 될 뿐더러 여기서 뭐 사실은 이거 심리적인 효과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사실 환자하고 의사 사이에 싸움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스타틴을 먹고 근육통이 생긴 샘스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샘스의 치료 플로 차트를 보면, 자, 처음에 샘스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피검사를 해서 근육 수치를 봅니다. 그래서 근육 수치가 늘어나지 않았거나 늘어났어도 4배 이상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스타틴을 끊어봐요. 일단 2주에서 4주 정도 끊어봅니다. 끊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거는 스타틴 때문이 아닌 거죠. 뭔가 다른 근육통 원인이 운동을 했다든지 뭐 담이 열렸다든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분들은 스타틴을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다시 또 먹어야 되고, 이제 스타틴을 끊었더니 확실히 통증이 없어졌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세컨드 스타틴, 즉 다른 종류의 스타틴을 써봅니다. 즉 아토로바스타틴 먹고 샘스가 생기면 로수바로 바꿔보고, 로수바스타틴 먹고 샘스 생긴 사람은 아토로바스타틴을 바꿔보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그러면 이제 스타틴을 용량을 줄입니다. 뭐 절반 용량을 먹어보거나 이틀에 한 번 먹거나, 별로도 안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먹거나, 이렇게 계속 이제 횟수나 용량을 줄여봐요. 그렇게 해서 없어지면 계속 먹으면 되는데, 이 확률이 얼마나 되냐면 실제로 샘스 환자에서 90%는 사실 여기서 스타틴 종류만 바꿔도 근육통이 사라져요. 이거 진짜 제가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처방했을 때 근육통이 있다고 온 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쨌든 부작용이 있다고 저한테 온 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5%라 쳤을 때 이 5%의 사람들을 스타틴을 종류만 바꿔줘도 제가 바꿔서 처방했던 환자분들은 그냥 100% 다 없어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도 이제 90% 정도는 종류를 바꾸기만 해도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꿨을 때도 생기는 10%는 용량을 줄이거나 이틀에 한 번씩 먹는 방법으로 바꾸면 또 절반 정도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바꿔도 먹을 수 없는 완전 불내성 환자가 샘스 환자의 5%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스타틴 먹고 근육통이 생기면 절대로 뭐 병원을 바꾸거나 막 자의로 중단하지 말고 반드시 처방 의사한테 가서 근육 피검사도 하시고 스타틴 약을 바꿔본다든지 용량을 줄여본다든지 이렇게 해보시면 95%는 다시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스타틴 부작용 두 번째로 당뇨병. 자, 스타틴을 먹었을 때 당뇨가 새로 발생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스타틴을 먹고 당뇨가 새로 생긴 거니까 New Onset Diabetes 해서 NOD라고 해요. 그래서 이 NO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스타틴이 산화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염증도 줄여주니까 당뇨도 당연히 좋아지겠거니 또는 뭐 예방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마구마구 썼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스타틴을 먹으면 당뇨 발병이 확실히 늘어나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게 물론 이제 미비하긴 하지만. 그래서 스타틴을 먹고 당뇨가 생기는 그 기전이 역시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역시 확실히 밝혀진 건 없어요. 결국은 이제 베타 세포에 영향을 줘서 뭐 그렇게 되지 않겠냐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에는 스타틴의 어떤 부작용이 아니라 이 스타틴의 치료 효과, 콜레스테롤 낮아지는 것 자체가 당뇨를 유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분자 생물학 수준의 어떤 연구에서 제시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스타틴의 독성이 췌장을 공격해서 당뇨가 생긴다고 지금은 어쨌든 보고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스타틴이든 뭐든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 효과의 반동으로 당뇨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그림으로 보면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탄수화물을 특히 많이 먹었을 때 당뇨가 생길 수 있고요, 중성지방이 올라가고 HDL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지방을 주로 많이 먹었을 때 우리가 콜레스테롤 올라가죠. 그 LDL 콜레스테롤 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동맥경화가 되겠지만 탄수화물의 이런 세 가지 질병, 지방의 한 가지 질병, 이런 개념으로 어떤 질병들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낮고 LDL이 높은 요 세 개를 묶어서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이렇게 묶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당뇨병하고 중성지방이 높고 HDL이 낮은 거를 묶은 요 대사증후군이 오히려 한 질병에 가깝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낮아지면 이쪽이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그 반대급부로 오히려 당뇨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이론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틴이 당뇨를 유발하는 것은 약부작용이 아니라 약효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논문의 기사가 있고요. 네,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 좀 하자면, 음모론자들이 지방을 먹거나 콜레스테롤 오르는 요 길은 전혀 위험하지 않고 무조건 요 길만 위험하다고 본인들의 어떤 세계관이 있는지 되게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알다시피 요 세 가지를 합친 것보다 요 한 가지가 죽상동맥경화 입장에서는 더 위험하다. 그거를 제가 지난 여러 가지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미 답을 알려드렸지만 스타틴은 여러 연구에서 당뇨가 확실히 발생하는 것이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 연구의 결론이 되는 논문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2010년에 란셋에서 지금까지 스타틴과 당뇨에 관련된 모든 연구 쫙 나오죠. 이 하나하나가 다 논문입니다. 이 논문들을 다 모아서 실제로 당뇨가 많이 발생하는 게 맞는가를 쭉 봤을 때 위험도가 1.09배, 즉
9%가 더 늘어나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다. 이렇게 메타 분석에서 입증이 됐어요. 그게 13개의 논문에 총 9만 명을 확인을 했을 때 4,278명이 당뇨가 생겼는데 스타틴을 먹은 사람이 2,226명 당뇨가 생겼고 플라시보를 먹은 사람이 2,052명이 당뇨가 생겨서 스타틴 먹은 그룹에서 당뇨가 더 많았다. 그 위험도가 1.09배 9%였고 이런 논문들 간의 이질성을 또 계산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 어떤 논문은 당뇨가 엄청 생기고 어떤 논문은 당뇨가 완전히 예방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이질성 없이 당뇨가 조금이나마 많이 생기는 것은 동일하게 확실했다.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가? 255명을 4년 동안 스타틴을 먹였을 때 당뇨가 1명 더 생기는 정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5명이 플라시보를 4년 동안 먹었을 때 당뇨가 예를 들어서 10명 생긴다. 그러면 255명이 스타틴을 4년 동안 먹으면 당뇨가 11명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 당뇨가 더 발생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어쨌든 스타틴이 당뇨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팩트니까 먹으면 안 되겠네요. 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당뇨 발생 위험이 9% 증가하는 데 비해서 심혈관 예방 효과가 44%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당뇨가 좀 더 생기는 건 맞지만 그 효과가 훨씬 더 상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타틴 당뇨의 두 번째 특징은 당뇨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한테서만 생긴다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뇨가 잘 생긴 사람, 뭐 비만하거나 당뇨 유전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뭐 당뇨가 걸리기 직전인 당뇨 전 단계거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당뇨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 참조해 주시고요. 자, 이런 분들만 스타틴을 먹었을 때 당뇨가 안 그래도 걸릴랑 말랑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빨리 생기고 당뇨가 애초에 걸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은 스타틴을 먹어도 당뇨 발생의 차이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뇨 위험 인자가 없는 사람은 스타틴을 먹거나 플라시보를 먹거나 거의 차이가 없고 당뇨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은 확실히 플라시보보다 스타틴을 먹었을 때 당뇨가 많이 생기지만 결국은 플라시보를 먹는 사람도 이제 따라잡는 거예요. 따라잡는데 어쨌든 이 사이에는 많이 생기긴 합니다. 근데 당뇨가 좀 더 빨리 오는 이 기간이 5.4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당뇨가 안 걸린 사람은 스타틴 먹어도 안 걸리고 당뇨가 걸릴 사람은 확실히 좀 더 빨리 생기는 게 맞는데 그 빨리 생기는 것도 한 달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논문에서 5년간 스타틴과 플라시보를 추적 관찰했을 때 당뇨 위험 인자가 전혀 없는 사람은 새로 생긴 당뇨가 한 건도 없었고요. 그 반면에 스타틴을 먹어서 심혈관 사건 사망이 86건 감소했어요. 근데 당뇨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이 스타틴을 먹었을 때 당뇨가 54건 늘어서 28%가 증가했는데 반해서 심혈관 예방은 93건이 예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뇨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도 이 심혈관 사망을 줄이는 효과가 당뇨 발병 위험도를 훨씬 상회하는 데다가 당뇨가 생기든 뭐 콜레스테롤이 높든 어쨌든 이 결과인 동맥경화를 훨씬 더 많이 예방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당뇨가 생기도 어쨌든 이걸 예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따라서 이러한 결론으로 모든 논문이나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유럽 심장학회입니다. 자, 새로 생긴 당뇨, NOD 발병이 약간 증가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지만, 뭐 9%긴 해도 확실하지만, 이 심혈관 발병을 예방하는 스타틴의 이점이 당을 올리는 잠재적인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미국 심장학회 2018년 고지혈증 가이드라인이에요. 여기도 자, 당뇨 발생 위험이 높거나, 당뇨가 새로 스타틴을 먹고 생겼다 할지라도 스타틴을 계속 먹는 것이 권장된다. 자, 이렇게 미국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고요. 자, 그다음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스타틴 복용 후에 당뇨가 생겼다 하더라도 당뇨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먹고 당뇨가 생겼다 하더라도 스타틴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운동, 체중 조절, 금연, 당뇨병에 대한 생활습관 교정을 진행하면서 스타틴을 계속 먹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럽, 미국, 한국 가이드라인 모두 스타틴 먹고 당뇨 생길 것이 두려워서 중단하지도 말고 당뇨가 생겨도 중단하지 마라. 왜냐? 아주 장기간 먹었을 때 1.09배 높을 수 있다고 돼 있고 심혈관 예방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먹어야 될 사람은 먹어야 된다. 당뇨를 걱정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도 당뇨 생기는 거 너무 끔찍하잖아요. 솔직히. 당뇨 때문에 당뇨가 뭐 당뇨가 감기야? 의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심근경색 걸리는 게 훨씬 더 끔찍한 일이긴 합니다. 심장종 환자실에 하루만 있어 보면 알아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런 심근경색은 와닿지가 않습니다. 당뇨는 굉장히 와닿죠. 매일 혈당 찔러야 되고 음식 가려야 되고 괴롭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높은 게 아무리 걱정이 돼도 당뇨는 정말 싫다. 너무 끔찍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 스타틴을 먹고 당뇨가 생길 수 있는 NOD의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타틴 당뇨 발생 대책. 첫 번째, 당뇨 위험 인자가 전혀 없거나 이미 당뇨 환자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당뇨 환자라면 콜레스테롤 관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사실은 동맥경화의 가장 위험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고민할 거 없이 당뇨 치료를 하면서 스타틴을 잘 드시면 되겠고, 문제는 이제 당뇨 고위험군이거나 당뇨 전 단계 환자라면 이분들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하잖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체중 감량하시고 그러면 하는 거죠. 이런 당뇨병의 예방 방법은 또 지난 시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이 당뇨병을 예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 스타틴을 먹든 안 먹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당뇨 전 단계 환자인 내가 스타틴을 먹어서 당뇨를 발생시킬 확률이 올라가는 거 하고 살을 뭐 한 2kg 정도 빼가지고 당뇨병이 예방되는 그 힘하고 살을 2kg 빼는 게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뇨 전 단계 환자가 당뇨 예방을 노력을 하고 있다면 스타틴 먹는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싫다. 난 당뇨 전 단계고 당뇨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싫고 콜레스테롤은 걱정돼서 스타틴은 먹어야 된다. 그러면 자, 정당뇨병 발병이 걱정된다면 피타바스타틴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자, 이 피타바스타틴은 연구에서 당뇨병 유발 확률을 18% 오히려 낮춰줬어요. 높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FDA에서 스타틴 약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설명서에 당뇨병 위험 징후가 없음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또 피타바스타틴 단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 다른 스타틴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물론 이것도 적게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토로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보다는 좀 적게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화혈색소 6.4로 엄청나게 막 당뇨 직전이고 콜레스테롤은 뭐 그렇게까지 높진 않다. 뭐 160 언저리다. 이러면 피타바스타틴 드시면 됩니다. 뭐 깔끔하죠, 이분들은. 자, 세 번째로 스타틴을 먹고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우려가 있어요. 세 번째, 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스타틴을 먹고 암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콜레스테롤이 낮은 사람일수록 암 발생률이 높다는 이런 관찰 연구에서 비롯이 됐어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보면 콜레스테롤이 낮을 때 암 발생률이 높아지기도 해요. 근데 이 연구들이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 자체가 암 발생률을 높인 건지 아니면 암이 걸린 사람이 콜레스테롤이 그냥 낮은 건지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타틴 때문인지 그냥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 자체가 암이 많이 걸리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스타틴을 써서 콜레스테롤 인위로 낮췄을 때 이게 플라시보랑 비교해서 암 발생률이 증가하는지에 대한 역시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시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2002년에 프로스포 연구, 2001년에 리피드 연구가 나왔는데 이 연구에서 실제로 스타틴 먹으니까 암 발생률이 증가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게 그 우려에 불을 지폈어요. 근데 이 연구가 두 개 다 3년, 6년 이렇게 연구 기간이 암이 생기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이 연구 두 개를 좀 길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후속 연구에서 이렇게 길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두 연구 모두 길게 봤을 때는 암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여러 연구들이 있어요. 이 오스컵스 연구를 보면 이렇게 프라바스타틴을 플라시보와 비교했을 때 프라바스타틴 20년 가까이 먹으니까 쭉 심혈관 사망을 엄청 낮추었고 암 발생에는 거의 차이가 없어서 합쳤을 때는 전체 사망률의 차이가 요만큼 이득이 있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20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아스코트 111 연구 보면 11년을 봤고요. 11년째 플라시보랑 스타틴의 암 사망률의 차이가 없었고 사실 여기 보면 플라시보가 조금 더 높아 보이기도 하죠. 어쨌든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어요. 자, 그래서 10년 이상 된 굉장히 장기간 연구 4개를 봐도 4개 전부 다 스타틴을 먹고 암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차이 없이 그렇게 나왔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 스타틴이 어떤 특정 암들을 예방을 해준다. 이런 연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에 아무 암이나 스타틴하고 같이 한번 쳐보세요. 예를 들어서 식도암 스타틴, 담도암 스타틴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자, 제가 한번 쳐볼게요. 식도암 스타틴. 스타틴이 식도암을 30% 예방한다. 정기복용하면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대장암 스타틴 치면은 스타틴이 대장암 사망 위험을 낮춘다. 간암 스타틴 치면은 간암 발병 위험도도 낮춘다.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아무나 쳐보세요, 한번. 자, 물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스타틴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콜레스테롤이 높고 스타틴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암이 더 생길 거라는 우려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 스타틴 부작용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환자분들이 걱정하고 더 무서울 수 있는 치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틴을 먹었을 때 치매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런 음모론이 왜 생겼는가? 자, 뇌가 다량의 콜레스테롤을 포함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스타틴이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약이니까 이게 뇌에 해롭지 않겠냐는 굉장히 기초적인 발상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음모론자들은
스타틴을 먹으면 뇌가 녹는다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제가 실제로 지금 스타틴 먹고 있는데 제 뇌가 녹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단기 인지 부작용, 즉 스타틴을 먹고 기억력에 단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런 보고가 발표되면서 미국 FDA에서는 심각하지 않고 가역적인 단기 인지 부작용의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삽입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타틴 부작용 목록에 단기 인지 부작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심각하지 않고, 두 번째 가역적인 단기 인지 부작용, 즉 잠깐 그런 거고 끊으면 바로 돌아온다는 거죠. 세 번째 이런 것의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도록 삽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소위 말해서 깜빡하는 거죠. 이 스타틴을 먹으면 잠깐 깜빡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표기를 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것도 뭐 솔직히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뭐 치매랑은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스타틴을 먹고 치매가 걸리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메타 분석을 본 결과 2015년에 결론은 관련 없는 걸로 나왔어요. 뭐 논문에서 거의 차이 없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게 아까 암처럼 치매도 오히려 이게 예방하지는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스타틴이 실제로 뇌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기전에서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전상으로 스타틴이 충분히 치매를 예방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코호트 분석이나 메타 분석을 여러 가지 했고, 거기서 실제로 이 여러 가지 논문을 다 메타 분석을 했을 때 알츠하이머가 0.68배, 즉 32%가 예방된다는 이런 메타 분석 결과도 있었고요. 또 어떤 연구에서는 뭐 스타틴을 장기간 먹을수록 치매 발병률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결과도 있고, 또 어떤 연구에서는 심바스타틴을 먹었을 때 무려 50% 정도 치매를 예방해준다는 이런 논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여러 연구들이 있었지만 잘 설계된 이중 맹검 무작위 대조 연구를 했을 때 결국 치매 전체,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아닌 뭐 혈관성 이런 기타 치매, 이걸 다 봤을 때 이 세 군에서 모두 스타틴과 스타틴 아닌 약물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 심지어 아까 그 깜빡한다는 MCI 경도 인지 장애도 차이가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지만 FDA는 뭐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했는지 경도 인지 장애의 가능성에 대한 부작용 문구는 여전히 삽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치매도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이렇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는 건데,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약도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약은 절대로 시판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제가 이게 뭐 어떤 증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스타틴 실제로 먹고 있는데 제가 뭐 치매가 걸릴 우려가 있는 약을 뭐 먹진 않겠죠. 제가 앞으로 뭐 의사생활도 굉장히 길게 해야 되고 유튜브도 찍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뭐 저는 그걸 먹고 단기 인지 장애 뭐 깜빡하는 그런 부작용도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틴 부작용 4가지를 전부 다 알아봤죠. 근육 부작용이 5% 정도 생길 수는 있지만 대부분 90%가 노세보고 스타틴 종류를 바꾸거나 용량을 줄이면 대부분 안 아프게 먹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당뇨병이 새로 생길 수 있지만 9%에 불과하고 심혈관 예방을 해주는 게 훨씬 클 뿐더러 그것이 정불안하면 피타바스타틴을 먹으면 된다. 세 번째, 암은 전혀 발병을 높이지 않았고 심지어 특정 암에서는 좀 낮출 것으로 오히려 기대가 된다. 네 번째, 치매도 전혀 연관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영상을 3시간째 촬영하고 있는데 실제 스타틴 부작용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굉장히 드물고 안전한 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목이 쉬어가면서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 이유는 절대 스타틴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약을 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여기서 약을 잠깐이라도 끊으면 큰일 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약을 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가 1차 예방 목적으로 약을 먹은 사람들, 약을 중도에 끊었을 때 심근경색이 1.26배, 심혈관 사망률이 1.18배 늘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렇다 쳐요. 그런데 더 문제는 2차 예방, 즉 심근경색이 걸린 사람도 2차 예방을 위해서 먹다가 어떤 이유로 끊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전체 사망률이 무려 3.45배 늘었고 심혈관 사망률은 4.65배 늘었다는 거예요. 365% 증가한 거죠. 자, 이거는 정말 웃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장 스텐트를 넣은 사람이 인터넷 음모론을 보고 치매나 암이 걱정이 돼서 그냥 끊어버렸다, 이러면 이거는 그냥 거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은 살인자죠, 살인자.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경우가 되겠는데, 자신들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모르고 또는 어떤 결과를 일으키든지 책임지지 않고 이런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만 되는지,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자, 여기 란셋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많은 스타틴의 부작용들이 스타틴을 끊기만 하면 잔류 효과 없이 후유증 없이 쉽게 되돌릴 수 있지만 스타틴을 안 먹어서 생기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종종 되돌릴 수 없습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스타틴 부작용은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심근경색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고지혈증 진료 지침에서는 스타틴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이 처방받는 환자들이 스타틴의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해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미국 가이드라인이고요. 자, 이 부분을 한글로 볼게요. 자, 2018년 미국 심장학회 고지혈증 진료 지침에 보면 여기 보시면 스타틴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 환자 간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부작용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즉 부작용이 드물 뿐더러 생기더라도 대부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의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려주라고 하는 게 원웨이입니다. 원웨이. 원웨이가 뭐냐면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강하게 공고해라. 그런 뜻이 원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저 공고 등급에 따라서 제가 지금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에서 하라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고혈압 시간에 한 거랑 똑같죠.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러한 스타틴의 부작용 그런 것이 눈에 잘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먹기 싫기 때문이에요. 왜 먹기 싫느냐? 이거를 내가 아무 불편한 것도 없는데 평생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궁극의 불안함은 평생 먹어야 되는가입니다. 솔직히 코로나 백신 접종도 1, 2, 3차까지는 맞다가 4차 접종부터 분노가 치미는 거는 이걸 진짜 평생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혈압 당뇨 시간에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스타틴도 짧게 한번 설명드리면 우리가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라는 병에 걸렸다는 거는 영화 부산행에서 좀비가 쫓아오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좀비가 고혈압에 걸리면 요런 5마리의 좀비가 쫓아오는 거고요. 당뇨는 요런 5마리, 근데 고지혈증은 뇌경색, 심근경색 요 딱 2마리만 쫓아오는 거죠. 그래서 요 두 병이 사실은 심뇌혈관 질환 한 가지 병입니다. 고혈압에 걸리면 이런 좀비 5마리가 딱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비가 쫓아올 때 생활습관 교정, 즉 운동하고 살 빼는 거는 내가 열심히 달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나 못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여의치 않을 때는 혈압약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도망가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약을 먹든 내가 생활습관 교정을 하든 부산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차를 타느냐 안 타느냐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 고지혈증의 문제가 뭐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서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생활습관 교정 쉽게 말해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조절될 수 있는 이 부분이 고혈압 당뇨보다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체질 대 습관을 비율을 따졌을 때 고혈압은 대충 5대5 정도, 당뇨는 4대6 정도 생활습관이 훨씬 비율이 높은데 고지혈증은 한 7대3 정도로 체질의 영향이 훨씬 크고 생활습관의 비중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지혈증에 걸려서 뇌경색하고 심근경색의 좀비가 달라붙는 순간부터 이 좀비를 내가 달려서 떼어내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고지혈증에서 달라붙는 이 좀비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스타틴이라는 약이 자동차로 봤을 때 굉장히 빠른 차입니다. 거의 뭐 람보르기니급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운전하기 쉬워요. 당뇨약은 막 한 주먹 먹어야 되고 막 저혈당 올 수도 있고 막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스타틴은 조그마한 약 하나 먹으면 콜레스테롤 확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또 부작용도 오늘 보셨다시피 거의 없고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걸렸을 때 좀비도 너무 빠르고 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약을 끊는 거는 사실상 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이게 또 반대로 돼서 고지혈증 약을 먹고 편안하게 내가 기름진 거 먹고 고기 먹고 빵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먹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또 아니에요. 그것도 안 됩니다. 어쨌든 스타틴을 먹어도 콜레스테롤 떨어뜨릴 수 있는 내 개인적인 노력은 다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길게 영상을 찍더라도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그 영상을 가장 많이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저도 그게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시간에 음식으로 약 안 먹고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길게 충분히 재밌게 효과적으로 설명드릴 거고 그거를 고지혈증 환자분들은 스타틴을 먹든 안 먹든 무조건 열심히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잘 안 되면 스타틴이라는 람보르기니를 타고 좀비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 당뇨약에서도 한 얘기지만 스타틴을 평생 먹는 거, 뭐 콜레스테롤에 음식 조절하는 거 다 어차피 평생 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진 거를 안 먹어야 된다. 그럼 뭐 어차피 기름진 거 안 먹는 것도 평생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틴을 내가 먹으면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안 먹으면 올라가잖아요. 기름진 것도 안 먹으면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또 먹으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노력이나 스타틴을 먹는 거나 어차피 평생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런 개념으로 내 노력 여하에도 조절이 안 된다면 아까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 말했던 것처럼 스타틴을 거의 대부분 장기간 먹어야 된다는 거. 자, 오늘 내용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스타틴 먹고 있는 거 실제로 먹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집에서 먹는 거 진료실 가져왔는데, 자,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스바 스타틴 5mm. 민망하고 저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 까가지고, 자, 요만합니다. 자, 요렇게 작은 약을 먹고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자, 이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줄 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